오히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조선, 태양광. 중국을 좀 더 톤다운하기 위한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고 싶은데 한국이 핵심인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다이나믹하죠. 이게 사실 환율 움직임을 예측한다라는 게 되게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한 2개월간 트럼프 취임 이후로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환율이 급격히 이제 달러 약세와 함께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이 과연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 흐름을 예측하기 전에 달러화를 봐야 되겠죠. 달러화의 50% 이상 구성하는 게 유로화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 격차가 되게 중요해요.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잘 나가였잖아요. 네네. 따져보면 진짜 맞았습니다. 왜냐면은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작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3%, 유럽은 0.5%. 어마어마한 격차죠. 근데 이게 쭉 떨어져서 올해 연말쯤, 올해 4분기쯤에는 미국 0.9, 유럽 0.7. 2.5의 격차가 0.2로 줄어든다면 달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일단 달러는 올해 내내 약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 중에 미국 경기 언제쯤 바닥을 찍고 턴할 것인가가 중요하긴 한데 여튼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 격차를 본다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 거고 자, 이런 와중에 요걸 보셔야 돼요.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13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작년 10월 저점을 깼습니다. 작년 10월 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 작년 10월 원달러 환율 얼마였을까요? 1308원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동안 왜 못 갔냐? 첫 번째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길게 이어졌고 두 번째로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쇼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1450원에서 1500원대에서 굉장히 오래 길게 머물다가 1450원이 깨지면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 재정 드라이브가 걸리고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가 들어오니까 더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정책이 시행되고 2차 추경이 돼서 진짜로 내수가 살아나게 된다면 원달러율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로 보면은 과거 고점 수준이 110 정도였어요. 이게 이번에 120까지 튀었거든요. 너무 튀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정말 정신없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120까지 갔던 게 지금 11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움직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하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또 정신없이 들어오죠. 이게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110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은 5%를 먹을 수 있습니다. 환으로만.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이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큰 그림으로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등락은 있겠지만 저희는 내년까지는 매수 우위를 이어갈 수 있겠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외국인 수급은 샀다 팔았다 계속 파는 그림이었잖아요. 네네. 아마 앞으로는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고 외국인 수급은 샀다가 좀 정리했다 샀다 정리했다 하면서 좀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2010년 이후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점까지 갔습니다. 30% 초반까지 갔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라서 저희는 매수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저번 달 기준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거의 10개월 만에 순매수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번 달 또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규모로 이제 사실상 코스피를 사고 있더라고요. 이 흐름이 달러 약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말씀하셨던 뭐 3분기까지 좀 더 이어진다면 외국인 순매수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 소수 업종들이나 종목들로 쏠림 현상들이 좀 있긴 하지만 대형주들이 움직하기 시작하거든요. 전자, 닉스, 뭐 2차전지 아직까지 등락은 있지만 2차전지 대형주들 뭐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은 앞으로는 뭐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하겠네요. 과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코스닥이 강할 때가 있어요. 특히 1분기, 좀 러프하게 보면 상반기 정책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래서 저는 많이들 물어보세요. 정권 초기에는 코스닥이 좋지 않냐? 그거는 정권이 연초에 전환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닥을.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올해 10월, 11월 중에 코스닥이 좀 출렁인다. 그때 좀 담아 놓으시면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좀 아웃퍼폼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코스피 쪽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좀 내년 상반기를 노려서 코스닥을 이제 하반기에 눌릴 때 좀 잡아가는 쪽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코스피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반도체 내지는 자동차 쪽도 좀 코스피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 쪽이 참 희한한 게 최근에 사실 이 저PBR 주식이라고 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되면서 이제 PBR이 한 배 이하인 주식 중에서도 배당 많이 주고 주주환원 많이 하는 기업들이 지금 금융주, 지주사 위주로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쪽도 그런 주식들이 좀 많잖아요. 대표적이죠. 완전 대표적이죠. 자동차 업종 자체의 PER이 4배고요. PBR이 0.4배입니다. 진짜 싸네요. H자동차는 오늘 좀 반등을 세게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저점권에서의 배당 수익률이 한 7% 돼요. 6.77%. 그리고 K자동차는 저점권에서 7.58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좀 거액 자산가분들은 가장 편한 게 자동차였어요. 올라가면 땡큐, 안 올라가면 그래도 배당이 6% 못해도 7, 8% 주네. 그래서 되게 편한 주식이었는데 왜 못 갔냐?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컸던 거죠. 관세 부담이 워낙 크고 지금 관세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아마 지금 7월 중으로 예상되는 한미 무역 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국이 제시한 게 25% 관세 없애달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의 케이스를 보게 된다면 쿼터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국도 보면은 쿼터제를 러프하게 만들어놔서 실질적으로 무관세나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현기차가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몇 프로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냐면은 60%예요. 그래서 쿼터만 잘하면 거의 무관세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풀리면은 아마 자동차도 한번 튀어오르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야말로 진짜 실적도 탄탄하고 근데 실적이 모르겠다라는 거죠. 관세 충격을 받으니까 앞으로는 모르겠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게 너무 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수출도 꺾였고 마이너스고 이러니까 야 하반기 실적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면서 저밸류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인데 제대로 못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소되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지금 0.4배인데 1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갈까요? 더블 이상이죠. 네, 더블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또 잠재하고 있는 게 또 반도체 2차 전지잖아요. 최근에는 또 철강까지도 이제 관세에 대한 또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7월에 말씀하셨던 한미 무역 협상 이후로 정말 뭐 쿼터제 등의 뭔가의 협상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기존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눌려 있었던 주식들도 좀 튀어오르는 흐름까지 기대할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품목 관세 더 세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지금 무역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잖아요. 네, 그런으로 인해서 품목 관세 더 세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나온 자료를 다 뜯어보면은 구분이 됩니다.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지금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소프트웨어 이런 쪽. 그리고 말씀하셨던 반도체, 바이오, 조선,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이쪽들은 뭐냐면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걸 떨어뜨리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을 뺀 나머지하고 밸류체인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럼 얘네한테 관세를 두드려 패가지고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품목 관세는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는 수장카드로 사용하고 하면서 중국을 좀 안팎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품목 관세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조선, 태양광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2차 전지 수출 증가율이 4월 달에는 98%, 5월 달에는 40몇 %였어요.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어서 저희는 중국을 좀 더 톤다운하기 위한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고 싶은데 한국이 핵심인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다 보니까 불안해 하시는데 아마 관세가 그렇게 세지 않다면 계속 위협도 했잖아요. 바이오 관세할 거야, 반도체 관세할 거야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좀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산업이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에서도 좀 조선 다음으로 주목받는 섹터가 원전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원전도 지금 체코 원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주가 필요하겠죠. 체코에 이어서 어떤 수주를 따내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미국 원전을 팔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도 보면은 SMR을 미국 걸 사라고 했었어요. 우리 걸 사주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수익성이 얼만큼 나올지도 좀 따져봐야 되고 물론 수주를 받으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득실을 조금 더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부장님께서는 하반기에는 바닥에서 새롭게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 위주로 좀 주목하고 계시네요. 그쪽을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투자 기회가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업사이드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잘 갔던 업종들도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더블 났으니까 또 더블 날 거야? 이거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눌려있던 애들이 업사이드를 높여주는 게 좀 더 좀 투자 측면에서는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주도주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셨어가지고 아마 기존에 강했던 주식들 위주로 좀 많이 잡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아까도 제가 매니저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냥 리밸런싱을 그대로 시장 비중 대비 해놨다가 지금 한 2, 3개월 지났더니 올라온 오버웨이트 된 애들이 있고 언더웨이트 된 애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 오버웨이트 된 애들을 줄여서 요 언더웨이트 된 애들을 높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런 그림으로 말씀드리고 개인 투자분들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나신 종목들은 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파는 게 아니죠. 뭐 또 올라갈 거예요. 또 올라갈 텐데 상승 탄력이나 여력은 이쪽이 그렇게 세진 않을 거다. 오히려 이쪽을 좀 줄여서 저 밑에서 골골대고 있는 애들을 좀 골고루 사놓으시면은 하반기에는 이쪽에서 또 한 번 업사이드를 보여주면서 수익을 또 한번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시기가 포트폴리오에 좀 리밸런싱이 좀 활발하게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보통 보면은 2020년 이후 보면은 상반기에 강했던 업종이 하반기도 초강세를 이어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나요? 네, 상승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니면 마이너스로 반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40% 올랐던 게 하반기에 40% 오른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상반기 마이너스 30% 했던 게 하반기에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웃퍼폼하는 확률이 수익률인데 하반기 올라오는 게 좀 더 컸고 여기서 상반기 못했던 애들 중에 하반기 이익이 상반기보다 좋아진 업종들을 따져봤더니 2020년 이후 상승 확률은 60%고요. 평균 수익률은 코스피 대비 4%포인트 아웃퍼폼했어요. 그래서 아웃퍼폼한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직까지 못 올라온 애들 중에 하반기 실적이 레벨업된 애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이쪽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업종을 공략할 때 좀 주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죠. 네네. 여튼 등락은 있을 거예요. 등락이 있을 때마다 좀 비중을 높여가자는 거고 전반적으로 와장창 사진 말자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일단은 반도체도 좀 반등을 했고 자동차도 좀 반등을 했고 인터넷도 좀 반등을 했고 제약바이오도 좀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등락이 있을 때마다 좀 모아가자. 변동성을 활용해서 모아가자. 2차전지는 엄청나게 빠져서 바닥을 잡는 듯한 한 번 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 직전 저점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좀 천천히 사자. 밀리면 사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밀리면 사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그래서 좀 천천히 사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저점 고점을 딱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맞추면 이게 점집을 차리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저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자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업종이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소외주들은 분할 매수 그리고 많이 올라온 업종들은 분할 매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